반갑습니다. 저는 백신을 1차는 맞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릴 때 마스크는 벗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사실은 범상치 않은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예전에 토정 선생은 뭐라고 말씀하셨던 것인지 이런 거를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니까 사실은 엄중하죠. 우리가 잘 모르지만 역사는 계속 앞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사회의 여러 구성원들이 힘을 제대로 모아서 대처할 때도 있고, 힘이 분산될 때도 있고, 서로 싸우다가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또 무슨 얘기 했는데 못 알아듣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토정 선생은 뭐 얘기를 다 지적하셨어요. 근데 당시 우의정자를 포함한 왕후장상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남쪽에서 2, 3만의 군사가 들어오면 이 나라 무너진다. 북쪽에서 몇만이 내려오면 이 나라는 무너진다. 불과 10몇 년 지난 뒤에 임진왜란이 터져서 수도 서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30몇 년 지난 병자호란 때도 몇만이 밀고 왔는데 조선 천지가 쑥대밭이 됐어요. 그건 토정 이재함 선생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상소에서도 주장하고 주변의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도 조정에 똑똑하다는 율곡 이의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거죠. 퇴계 선생은 아주 훌륭한 유학자입니다. 성악 10도 같은 그런 조선 유학의 가장 빛나는 성과를 낸 그런 유학자인데도 토정 이재함이 제기하는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백성들의 재난으로 끝났고, 그 재난은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면 그 당시 조선의 사대부들, 또 조정의 대신들이, 임금이 이런 토정의 아우성, 외침, 호소를 못 알아들었을까? 그건 자기들 이해관계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때 조정 대신들 가운데서는 토정의 조카도, 우리가 잘 아는 이산해 선생도 조정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아무 기록을 찾아봐도 어떻게 대처할 거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옳은 말씀하신다, 그런 얘기는 해요. 근데 정말 군사 개혁을 포함한 재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일에는 나서지 않아. 왜? 임금이 선조가 관심이 없거든요. 임금이 선조는 지가 차지하고 있는 이 자리를 어떻게 잘 지키느냐, 지 말을 잘 듣는 놈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그게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토정처럼 나라의 현실에서 앞으로 몇 년 뒤에 일본 애들이 쳐들어오면 이건 그냥 무너진다. 북에서 내려와도 무너진다. 어떡할 거냐? 국방개혁을 해야 된다. 바꿔라. 근데 거기에는 또 각 지역의 토 세력들이나 양반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안 했던 거죠. 지금 대한민국은 어쩔까요?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 쓰는 걸 보면 수준 이하거든요. 판단을 못해. 정치의 제일 요체는 뭐냐면 사람을 선발하고 그 책임을 맡기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사람을 보는 식견, 시대를 통찰하는 분석, 미래를 예측하는 그러한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되다 보니까
나라 꼬라지가 국민들 수준에도 안 미치는 거거든요. 그럼 현실은 어떻게 되냐? 우리 국민들이 엄청 부지런한 국민입니다. 저는 지방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내려갈 때마다 고속도로를 타요. 타서 보면 기차를 탈 때도 있고 새벽 5시, 6시 이런 데도 그냥 고속도로가 미어터져. 물론 우리가 기마민족이었으니까 뭐 열심히 뛰어다니는 건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 삶의 조건이 새벽 6시에 뛰고 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국민은 부지런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정권을 맡은 사람들이 밤낮 안 가리고 열심히 해야죠. 그게 정상이고. 근데 우리나라는 뭔가 했다고 얘기하는데 정권만 바뀌면 또 없어지고 또 새로운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내서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근데 객관적으로는 진전이 없어요. 제가 2004년도에 중국을 방문해서 국무원, 거기 이제 중앙정부를 국무원이라 그럽니다. 중국은 그 중앙정부의 국무원의 그 간부들에게 내가 당신들하고 토론을 하고 싶은데 누구 토론할 사람을 지정을 해달라. 근데 사실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뭐 좀 조그만 나라의 장관을 지낸 사람뿐인데 그 사람이 와서 토론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달라고 하는데 나는 처음에 거절할 줄 알았어. 근데 이태복 장관은 경력이 다른 분들하고 정말 특출하게 다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에이스급을 모아서 보내겠다고. 그래가 6명이 나왔어요. 국가개혁위원회 간부들이에요. 근데 중국 이 간부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말씀하는 게 우리나라는 어떻게 진행하냐면 이 행시를 패스한 공무원들 보통 10년 차 정도 돼요. 그게 과장급이니까요. 그 정도 되는 공무원들이 장관의 말씀 자료, 차관의 말씀 자료, 수석님의 말씀 자료 이걸 맨날 씁니다. 써준 걸 가지고 가서 읽는 거예요. 그럼 중앙부처의 실국장들은 어떻게 차관 위로 올라가느냐? 로비를 잘하면 돼. 경상도 정권 때는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정권 때는 전라도 사람이. 치는 건 이 중간에 있는 이 사람들이죠.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 없으니까 그냥 맨날 뒷전에 물러나 있어. 그러니까 국장, 중앙부처의 국장급 이상만 되면 하는 일이 매일 로비하러 다니는 게 일이에요. 그게 실상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국무원의 국가개혁위원회의 간부들은 대개 연배가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는 중국 대학에서 공산주의 청년단의 활동을 하다가 가장 기초단위에 배치돼서 기초단위에 가서 일을 하고 거기서 성과를 내오는 사람들이 현급, 성급 국가 그 몇천 대 일의 경쟁을 뚫고 올라온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여러 현안 문제에 대해서 뭐 샅샅하게 모든 통계 수치를 줄줄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안 그렇거든요. 여기 공무원 출신도 여러분이 앉아 계신데 그렇게 줄줄 외는 경우가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 복지부 장관 때 겪은 일인데 내가 우리 복지부 간부들 이렇게 모아놓고 여러 얘기를 했어요. 끝나고 나니까 질문이 있다 그래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간부가 저한테 뭐라고 질문하냐면 장관님은 어린 시절에 천재라는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아부성 질문을 하지 말라 그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는 정말 의문스럽대.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 여러 복지 현황에 대해서 통계를 줄줄이 전부 얘기하시는데 자기는 현업에 직접 공무원하고 담당하는 업무인데도 통계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잘 뚜렷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 비법을 하나 가르쳐 주마 하고 비법을 가르쳐 준다고 얘기했어요. 뭐냐? 너 연애할 때 네 장인어른하고 만나러 가면 그 장인어른이 소주 좋아하는지 맥주 좋아하는지 막걸리 좋아하는지 한번 네 파트너가 한 소리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지 않냐? 그건 네가 네 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마찬가지로 정말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라면 국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니겠냐? 그거는 네 머릿속에 통계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는 네가 국민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사랑해라. 더 애정을 국민들에게 쏟아부어라. 그러면 머릿속에 국민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는 쏙쏙 들어올 것이다. 그런 힌트를 제가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중국 공무원 간부들은 그냥 빠상해요.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양국 정부가 추진하는 중점 기술 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중점 기술 개발 사업을 보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거하고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게 거의 비슷해요. 약간 아이템의 차이가 좀 나오긴 하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정권 바뀔 때마다 5년마다 계속 비슷한 게 갑니다. 성과는 10%에서 15%, 이 정도밖에 우리는 성과 안 내. 중국은 8, 90%를 다 완료합니다. 그렇게 우수한 인재들이 그야말로 걔들 말대로 인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게 자기들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정확하게 풀고 해결해 가는 거죠. 제가 2001년도 청와대 수석 있을 때 중국의 경제적 역량을 평가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보다 앞서 있는 것은 그 당시에 항공우주 분야의 일부분이었어요.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한테 4, 5년씩 중국이 뒤쳐져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이미 우리가 뒤처진 게 더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보다 앞서가는 거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 아주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그런 관료들이 중앙에 앉아가지고 여러 국가정책을 추진하니까요. 물론 그 속에는 썩은 태자장도 있고 별놈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도 인정하더라고요. 우리 안에도 썩은 놈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나 그건 전체의 1% 미만이다. 대다수의 공직자들은 자기가 맡은 직무에 대해서 헌신과 희생의 기본 태도를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들이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토종 선생이 말씀하셨던 위기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또는 이건 이렇게 하자 하고 아주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습니다. 예를 들면 민생. 요즘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까딱하면 민생 하잖아요. 그 민생이 정말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우리 토종 당시에는 유구이전, 그러니까 종로죠. 서울 경복궁 앞에 유구이전 앞에 또랑이 있었는데 그 또랑에 굶어 죽은 아사자가 가득 차 있었다 하는 게 사관의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게 토종 선생이 살던 당시 일입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염병이 창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토종 선생은 풍욕이라고 몸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거죠. 그 풍욕 같은 방식을 보급하려고 애를 쓰시고 또 그때는 지금과 같이 홍성, 보령, 대천 뭐 이런 데에 장이 정기적으로 쓰질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괴나리 보찜을 들고 장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밥을 굶을 때가 많고 집을 찾아서 밥을 먹고 이게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솥을 삿갓처럼 머리에 쓰고 이거 메고 다녀라. 그래서 이동하다가 배고프면 거기서 끓여 먹으면 된다. 이런 걸 실천적으로 모범을 보여주세요. 그걸 양반들이 볼 때는 저 미친 짓이다. 괴기스러운 행동을 한다. 그렇게 봤지만 괴기스러운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계단에 보찜을 지고 장사꾼들이 돌아다니는데 굶주리고 어려우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솥을 메고 다니라.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또 바다에는 그렇게 고기가 많은데 왜 그걸 못 잡게 하냐. 그 고기 잡아서 쌀로 바꿔서 양식을 하도록 하자. 그리고 왕실에 있는 왕실 노예죠. 왕실 노예들이 각 지역의 어업권을 틀어지고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 안 된다. 풀어줘라. 백성이 먹게. 그 실제 시범까지 합니다. 당신이. 그래서 만선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전부 쌀로 보리로 바꿔가지고 굶주린 사람들 나눠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리고 산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금광, 은광을 개발해가지고 활용을 해야 한다. 해외 통상도 강화하자.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썼는데 이런 정책들이 그 당시 우의정자들에게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민생 안정이 안 된 거죠. 굶주리는 거죠, 백성들은. 그러니까 기록에 보면 경기도 일원에서 충청도까지 산 사람이 한 명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일부 남아있는 사람은 산속에 숨어가지고 나오지 않는다.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럴 정도로 민생이 참담하고 한심했던 거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지금 대한민국은 훨씬 나아졌죠. 옛날과 같이 저희 50년대와 같은 그런 시대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동안의 경제성장 과정을 통해서 저임금, 저고가 정책을 통해서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재벌도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그런 기업들도 컸고, 그러나 여전히 빈부격차가 너무 극심합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이 빈부격차를 해결하려면 그냥 재벌들이 앉아서 돈 버는 이 부분을 좀 바꿔가야 되는데 이거는 손도 대지 않아요. 저는 문재인 정권은 촛불 정권이니까 촛불 정권으로서 그런 부분을 일부라도 개혁을 할 줄 알았어요. 그래야 빈부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건 안 하고 최저임금 올리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그 최저임금 문제가 간단치 않다. 내가 청와대 수석할 때 주 5일제를 도입하는 TF 팀장이었다. 내가 총괄 책임을 지고 주 5일제 도입하는 작업을 진행시켰다. 그런데도 부작용이 많아서 이한동 총리를 내가 3번이나 찾아갔다. 그냥 가면 부작용 때문에 안 됩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의 국민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100만 년 만에 갑오경쟁 때부터 토요일 개념이 들어왔거든요. 100년이 지난 거다. 100년의 의식을 바꾸는 거니까 그 바꿔지려면 여러 준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종교인 사회 각계 어른들을 모아가지고 그런 변화에 대한 대처를 좀 하자. 근데 이 이한동 총리가 뭐 그냥 대통령에 대한 용비어 청가는 그냥 말씀만 드리면 줄줄 잘을 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양반은 평소에 용비어 청가 연수만 하시나? 그냥 20분 30분 하시니까. 근데 정말 이런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3번 만나서 아무것도 진행되는 게 없어서 포기했어요.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주 5일제가 중소기업하고 어려운 그런 집단이 고생을 하게 된 거죠. 최저임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최저임금 문제가 사실은 간단한 것 같지만 하루에 뭐 얼마씩 올리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세한 기업이나 자영업 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한 타격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본처럼 단계적으로 가라. 지역별로 가라. 업종별로 가라. 그런 차등을 두어서 이 격차를 해소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기름값, 핸드폰값, 카드 수수료, 약값 이렇게 독과점 기업들이 폭리를 취하는 거는 니들은 손을 대지 않으면서 요거에서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 이건 너무 속보인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속보이는 짓이었거든요. 기름값 대한민국 제일 비쌉니다. 카드 수수료 왜 이렇게 비쌉니까? 저 청와대 있을 때 미용실의 카드 수수료가 5.5%, 5.7%였어요.
그래서 제가 카드 사장들 6개 사장, 그때는 6개 회사가 있었습니다. 6개 사장들 불러다가 도대체 당신들이 하는 일이 뭔데 이렇게 많이 뛰냐 수수료를. 그건 걔들이 하는 일은 없거든요. 처음에 할 때 카드사하고 결합만 되면 수수료 뛰게 돼 있어요. 그때도 외국계 카드사에게 보통 1년에 1,500억 이상을 갖다 줬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짓이다. 적어도 2% 수준에 낮춰라. 절대 못한다고 아우성이고 경제수석 통해가지고 압박이 또 심해요. 그럼 내가 니들 원가를 공개하겠다. 니들이 거저먹고 있으니까. 니들이 거저먹지만 미용실에서 5.7%, 5.5% 수수료 띄고 나면 하루에 남는 돈이 없다. 그건 니들 아냐? 도대체 당신들이 하는 일도 없으면서 카드 사오고 결탁되어 있다는 것 가지고 그렇게 수수료를 많이 뺏어 먹으면 그 사람들 죽으라는 얘기하고 똑같다. 이건 나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 나는 이건 절대 경제수석이 아무리 반대해도 대통령한테 말씀드려서 좋다고 얘기했다. 이미 동의를 내가 받은 거라서 그냥 밀어붙인다.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바로 자기들이 낮추더라고요. 그 낮추긴 했는데 제가 복지부 장관으로 가서 청와대에 없으니까 소용이 없어. 다시 원위치 됐어. 후임 수석이 관심이 없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물론 지금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문제 제기하고 언론에 가서 얘기도 하고 아우성도 치고 이래가지고 좀 카드 수수료는 많이 낮춰지긴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저는 1%면 충분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거 없이 직접 결제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못하는 이유는 바로 카드사들은 거대한 금융자본의 일부거든요. 걔들 말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들을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금융기관인데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이나 뭐 이런 데는 금리가 중금리라고 그래서 굉장히 비싸게 받잖아요. 사실은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은 실제 서민들이 더 많아요. 서민들이 많으면 당연히 금리도 낮춰줘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야. 근데 사실 그런 기관들이 요즘에는 자기 자본금이 1,000억 넘는 새마을금고 전국에 새 곳에 있어요. 신용협동조합도 1,000억 넘는 신용협동조합이 새 곳에 있어요. 그러면 그런 금융기관에게 정부가 신용만 주면 돼요. 문제 하나도 없어요. 물론 조사해야죠. 그들 가운데 사기꾼이 있는지, 그들 가운데 다른 짓을 한 게 없는 건지 이런 건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신용금고 같은 데 보면 지들끼리만 돈을 돌렸어요. 그런 건 잘못된 거죠. 그건 정부가 방치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니까 조사해서 철저하게 딱딱 가닥을 치면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이자 부담을 엄청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1,700조가 넘는 대출을 해가지고 이자로 나가는 게 몇십조 아니에요. 그것만 해도 사실 피 터져. 그리고 제가 한 10년 전에 기름값, 핸드폰 뭐 이거 낮추는 그런 캠페인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 하루 직장 생활하는 이런 사람은 기름값이 보통 3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애들이 있는 가정집에는 최소한 20만 원 이상 핸드폰 요금이 나가요. 노인 모시는 집들은 전부 약값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부가 민생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문제의 핵심적인 게 하루 생활, 한 달 생활비에 제일 많이 나가는 부분을 낮춰주는 거니까 그것부터 해주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건 안 하고 엉뚱한 민생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이 계속 정치를 하면 우리 생활이 좀 나아지겠다 이 생각은 못 한다는 거죠. 물론 그래도 우리 국민이 워낙 부지런하고 똑똑하니까 굉장히 우수한 민족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유대인이 똑똑하다고 하지만 유대인보다 한국 사람의 평균 IQ가 더 높다. 뭐 그게 객관적으로 맞는 소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확실히 한국 사람 똑똑한 겁니다. 저한테는 요즘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한 분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그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세계적 특허를 많이 갖고 있어요. 특허는 갖고 있지만 실용화가 안 돼. 그거 하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자금이 없어. 한 번은 왜 우리가 반도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성능을 높이는데 층층이 쌓아놓거든요. 그러면 반도체끼리 이렇게 전도성이라고 해서 기름이 잘 통해야 돼. 빨리빨리 신속하게. 그걸 잘 통하게 하기 위해서 여성들이 좋아하는 금줄을 거기다가 이렇게 연결합니다. 금줄도 어떤 금줄이냐? 99.6라고 하는 99.9999 이게 6개야. 그 정도로 순도가 좋은 거를 금줄을 거기 연결합니다. 그러면 이게 전도성이 굉장히 빨라지고 부작용이 적어요. 그걸 개발하신 분이야. 그것도 정부 예산까지 받았더라고요. 한 100억. 그래서 납품을 하려고 하는데 그 회사가 안 받아줘. 그거는 세계적으로 4개 국가, 네덜란드, 독일, 미국, 일본 이렇게 4개 국가만 그 99.6라는 금줄 개발을 한 나라들이야. 우리나라가 5번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 전자회사한테 그 회사에 고문하시는 분이 운동권 이태복이를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드려서 이거 개발한 것이 있는데 여기 어차피 이 반도체 할 때 쓰시지 않냐. 회사에서 이걸 썼으면 좋겠다. 사람 보내달라고 그래. 사람 보냈어요. 그런데 결국은 안 됐어. 안 된 이유가 뭐냐. 옛날에 이병철 회장이 있을 때는 이러면 그 회사 이름이 나오나? 이병철 회장이 있을 때는 감사팀이 워낙 그 회사가 셌어. 그래가지고 안에서 내부의 비리가 사실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 돌아가시고 그 뒤에 아들이 넘어오고 아들이 또 손자로 오고 이러는 사이에 그 중간 간부들의 비리가 독보서처럼 퍼져 있어요. 이분이 개발한 게 한 일본 제품보다 20만 원 정도 싸요. 근데 채택을 안 해. 그래서 내가 다시 여쭤봤어요. 아니 왜 이걸 안 씁니까? 전화로는 그렇고 와서 말씀하시겠다. 근데 내 사무실에 왔어요. 와가지고 글쎄 이거 당연히 써야 되는데 한번 검토하라고 얘기까지는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게 꼭 금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부품 소재 분야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참 이거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얘기인데 중간 간부들의 비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탄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문제들은 사실은 우리 경제의 여러 측면에서 있는 문제들이지만 우리가 일본한테 몇 년 전에 이 반도체 부분에 뭐 몇 가지 제품, 3가지 제품에 대한 수출을 중지시키니까 나라 전체가 시끄러웠지 않았습니까? 대책을 세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대책이라는 건 이미 옛날에도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2001년도 청와대 수석할 당시에 7천억을 부품 소재 부분에 개발을 하도록 예산을 김대중 대통령이 허가해 줘서 그거를 산자부에 넘겨줬어요. 저는 그러면 상당한 부분의 개발을 할 줄 알았어요. 20년 전이니까요. 근데 똑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럼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냐? 몰라. 그거 다 어디다 썼습니까? 아무도 답하는 사람이 없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그거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 세금이 엉뚱한 데 쓰여지는 것을 내버려 둘다 보니까 나라 꼴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얼마 전에 무슨 감사원장이 뭐 원전에 대해서 무슨 얘기했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분도 많아요. 근데 이 나라가 이렇게 철저하게 부패하고 썩은 구조가 된 이유는 감사원 책임이 커요. 왜? 감사원의 역할이 뭡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걷어져서
쓰여지는 여러 행정단위에서의 집행을 감사하는 거예요, 거기는. 그랬으면 이런 문제가 벌어졌겠습니까? 이 나라에 이렇게 전부 온통 썩은 냄새가 팔팔 퍼는긴데 그렇지 않은 중앙부처가 없고 그렇지 않은 지방 행정단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민생 얘기해봐야 수박 겉핥기 같은 그런 아무 내용도 없는 얘기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토종 시절에 그렇게 토종 선생이 아우성 치고 당신이 몸소 실천해 가면서 고쳐야 된다고 얘기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었던 것처럼 지금도 몇십 년 동안 이런 아우성을 치고 얘기하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다만 다른 거는 그때는 농업 생산이 중심이었던 것이고 지금은 산업 생산이 중심이니까 산업 생산은 국민들의 노동과 제품에 따라서 시장이 새롭게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까지 올라간 겁니다. 세계 10대 강국까지 올라간 거는 결코 적은 일은 아닙니다. 박정희 역할도 컸어요. 뭐 독재도 하고 나쁜 짓도 많이 한 사람이지만 박정희 역할도 컸습니다. 물론 부정부패도 했죠. 뒷돈 빼돌리고. 정보부 만들어서 국민들을 두드려 잡고 온갖 못된 짓도 엄청나게 했죠. 그러나 동시에 경제성장이라는 성과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많은 민주주의 인사들의 투쟁도 있었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위해서 애를 쓴 사람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제가 장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관만 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사실 저는 민주화 운동한 사람이에요. 대학 2학년 때 결연 반대 데모를 해가지고 잘리고 최전방 동부전선에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방책선에 근무했어요. 제대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어려운 국민들을 찾아가야 되겠다. 토종처럼 못 살지만 토종만큼이라도 배워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전국 공장을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누가 무슨 얘기하면 벌써 그 공장부터 산업 상태가 눈에 쫙 들어요. 그리고 막바로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기술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이유가 아니 장관 하셨는데 언제 그렇게 현장 사정을 잘 하시냐고. 내가 옛날에 그런 고생하고 여러 전국 현장을 돌아다닌 사람이라는 걸 잘 모르시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경험을 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국민 생활을 바꿔낼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토종 선생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랬으면 그래서 역사적 평가는 왜 은나라 부흥을 일으킨 재상 가운데 한 사람이 이윤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윤 같다. 조선의 이윤이다. 이런 평을 하시는 유학자도 그 당시 있었습니다. 그 정치 사상의 핵심은 뭐냐면 백성이 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안 맞으면 뒤집어 엎을 수 있다. 토종의 사상은 사실은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조선 천지를 변화시켜서 부강하고 백성이 고생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셨는데 결국은 아산에서 아전이 매긴 독약을 잡숫고 돌아가시잖아요. 뜻을 피지 못하신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리고 오랫동안 덮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토정비결만 보고 귀인이다, 풍수의 귀신이다, 이런 식의 얘기만 그동안에 조선 천지에 회람이 됐던 것이죠. 토종의 정신을 제대로 배우면 양반들의 특권을 내려놓아야 돼. 그리고 토종은 제일 우수한 인재로 머슴하던 분, 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을 추천합니다. 그 사람이 훌륭한 인물이다. 이건 조선 같은 신분제가 딱 잡혀있는 나라에서는 놀라운 발상이고 놀라운 사상입니다. 그런데 옛날 유교 사상 원래의 원시 유교에는 그런 사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모든 인간을 존중해야 된다고는.
그래서 그런 모습이라고 무시하고 뱃놈이라고 무시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철저하게 생활에서 보여주신 분이 토종 선생이었습니다. 요즘에 말하는 민주평등 사상을 갖고 계셨던 거죠. 근데 그때는 그게 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것대로 가다간 양반들은 특권을 다 내려놓아야 돼. 그러니까 기인이다, 뭐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낙인 찍어가지고 고립을 시키고, 그래도 임진왜란 당시에 토종의 막내 아들이 의병장으로서 활동을 막대하게 했거든요. 근데 그 의병장으로서 막대한 활동을 했는데 명나라 장수만이 인정을 해요. 그게 조선의 장수 같은 장수더라, 자기가 보기에. 그 말이 선조한테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선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토종의 아들인데다가 충청도 이 일대에서 굉장한 신망이 있어. 의병장으로서 아주 무장의 그런 뭘 갖고 있어. 이 새끼 이거 나한테 반기 들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잡아다가 국문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잘 듣는 서해 유성룡 선생도 그 자리에 국문할 때 입회해요. 입회만 한 게 아닙니다. 그때 병조판서니까요. 압술을 가하라고 그래요. 압술이 뭐냐? 무릎을 이렇게 해서 몽둥이 끼고 짝 찍어 누르는 겁니다. 바스러지는 거죠, 무릎이. 그렇게 고문을 가했습니다. 거기 사위 이덕형이도 있었어요. 워낙 선조가 아주 죽일 듯 달려드니까 아무 소리도 못한 것이죠. 결국은 그때 토종의 막내 아들은 고문받아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 이제 토종의 정신을 실천하고 얘기한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거죠. 요즘 같은 민주주의 사회도 아니고 청와대에 청원 올려가지고 여론도 모아지도 못하고 횃불 들고 광화문에서 시위할 수도 없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좀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정신을 차리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적어가지고 왔는데, 원래 자료로 이렇게 나눠주려고 했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따로 자료는 못했는데, 일단 오늘의 현실을 극복하려면 우리가 충분한 기반은 있어요. 대한민국은 이 짧은 기간에 이 정도 성과를 이룩하고 만들어내고 이런 것은, 저도 사실 청와대 수석으로 생활을 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의 규모가 이 정도로 크고 이 정도로 복잡하고 이 정도로 이해관계가 다른 게 많다, 이 생각은 별로 평소에 하질 않았어요. 근데 막상 청와대 가서 이러저러한 현안 문제, 김대중 대통령이 저한테 계속 제 문제가 아닌 저는 복지부, 노동부, 환경부 3개 부처 업무를 관장했는데 3개 부처 업무가 아닌 교육부, 산자부, 다른 여러 부서의 일들을 계속 주문하셨어요. 제가 현장을 잘하니까 잘하는 사람이 좀 정확하게 분석해서 안을 달라. 도대체 이게 국민을 위해서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해보니까 이거 아니다. 여론은 어떤지 이것도 정확히 취합해서 별도 보고해달라. 이런 보고를 특상 보고라고 그럽니다. 특상 보고를 이제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제 뼈저리게 느낀 거는, 야, 대한민국에 우리가 이 짧은 기간 내에 경제 성장을 만들어내고 또 민주주의적인 여러 틀을 뒷받침하고 만들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커졌구나. 그리고 이런 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때 새만금 문제가 나왔어요. 그 새만금 문제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 전라북도 표를 끌어오기 위해서 새만금 공약을 내놨잖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그 당시 구체적으로 없었어요. 막상 하려고 보니까 이게 간단치 않아요.
우선 거기 메꿀 흙이 없어. 흙이. 제일 중요한 방조제를 쌓는다면 흙이 있어야 되는데 쌓을 방조제 흙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땅을 그쪽 어민들의 생업이 다 없어진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할 거냐, 여기다 농사 지어서 전라북도 지사하고 군산시장 이런 사람들은 그거 농사 지어서 저 중국에 팔겠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는 현실성이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헬기 타고 거기에 몇 차례 갔어요. 위에서 봐도 답이 안 나와. 차 타고 현장 가봐도 답이 안 나와. 빨리 가서 안을 만들어 내놓으라고 하니까.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이 갯벌을 막아서 물이 가지 않게 하면 죽잖아요. 10만 년 정도 지나야 거기서 다시 갯벌이 생기고 생명체가 살 수 있어요. 그건 전문가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소리입니다. 10만 년. 우리는 그때 10만 분의 1의 3도 살 수가 없죠. 그런 미약한 인간인 우리가 거기다 뭐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겠냐. 그래서 저는 그 유역이 동진강 유역이 있고 만경 유역이 두 가지가 있는데 동진 유역 쪽은 섬이 하나 있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막아도 뒤에 갯벌이 앞부분에 형성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럼 10,000년 정도면 갯벌이 형성될 수 있다. 만경 유역은 불가능합니다. 거긴 다 망망한 대해니까. 그래서 제가 대통령한테 이거 불가능하겠습니다. 차선책으로 동진 유역만 막고 만경 유역은 차기 정권에 넘기는 게 좋겠습니다. 어떡하나 이거. 혼자 끌끌 앉아가지고 1시간 이상 그냥 개탄을 하시더라고. 방법이 없다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국가적인 문제가 예산 문제도 그렇고 저희 때는 지금처럼 500조, 600조 막 팡팡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라도 아까우니까 아주 꼼꼼하게 예산을 따지고 확인하고 이랬을 때거든요. 그런데도 그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거든요. 조 단위 돈은 우리 인간이 세기가 어려워요. 집에 가득 쌓아놔도 쌓아놓을 데가 없을 겁니다. 한 집에서는. 평생 새도 못 샌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렇게 엄청난 돈을 쓰는데 이 돈이 과연 제대로 쓰여지는지, 과연 성과는 무엇이있는지, 또 국가가 어떤 정책 목표를 세워서 뭘 달성하기 위해서 나가야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다 고민돼야 돼요. 또 환경 문제 해결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만금 때도 환경단체를 나오라고 그래서 같이 토론하고 결론은 없다. 내가 결론 가진 게 없다. 대통령이 나보고 결론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니들 터놓고 얘기해보자. 그랬더니 거기다가 무슨 풍력 뭐를 하겠다. 거기다 뭐 하겠다. 그거 하는데 얼마 돈이 드냐? 자기들은 그런 실력이 없대. 실력이 없는 사람이 왜 그런 제안을 하냐? 무책임하다. 내가 너희들 잘 아는 사람이지만 이건 정말 무책임한 거다. 국가가 그게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거기다 폭력해서 뭐 세우자 이런 소리 어떻게 하냐? 국민 앞에 얘기할 도리가 안 된다. 근데 그때 실력들이 그렇더라고요. 환경단체 실력이.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냥 저절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건 20년 전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어. IMF 이후에 2008년도에 세계 금융위기 때 한국이 또 두드려 맞았어. IMF 때 두드려 맞아서 많은 걸 뺏겼죠. 담배공사 팔고 뭐 팔고 한미은행 팔고 또 제일은행 팔고. 그것만 팔았나요? 또 굉장히 많은 국부가 유출됐습니다. 그런데도 그 뒤에도 여전히 부지런히 일을 해가지고 또 부가 늘어났어. 그랬다가 세계 금융위기에 또 두드려 맞은 거잖아요. 또 타격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과 몇 년이 안 돼서 복구해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자금과 인력과 전문적 식견을 갖는 그룹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됐는데 그러면 과연 이런 현실을 어떤 세력이 누가 제대로 파악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건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다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다 알 수 없어요. 이거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2002년도 대통령 선거 때 모 후보의 참모가 저한테 와서 선대본부장 맡아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했어요. 야, 내가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참모로서 1년을 일을 했는데 IMF를 극복했다는 것을 빼고는 어느 것 하나도 한 게 없다. 그래서 호남 분들이 한은 풀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냐. 그 이유가 뭐냐? 김대중 정부는 호남 출신 행정관료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그들의 지원을 받아서 나라 운영을 하긴 했는데 성과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했다. 근데 니네들은 그거 할 수 있냐? 부산 사람들이? 아이, 부산이라고 무시하십니다. 내가 지역 감정 없는 사람이라는 건 니들이 잘할 텐데 니들 나라 운영 못해. 못할 거다. 그런데 내가 그걸 번연히 알면서 이 사람 찍자. 이 얘기를 어떻게 방송 신문에 나가서 얘기하겠냐? 미안하지만 나는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대한민국은 이제 적당히 말해서 될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각 분야의 해박한 전문 식견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딱딱 뭉쳐 있어도 될까 말까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현실이 그러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려운 대한민국의 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저는 각 분야의 전문적 식견을 갖고 열심히 헌신적으로 뛰어다니는 그런 인물들이 결집돼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현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출세가 더 큰 목적이에요. 겉으로 뭐라고 명분은 다 떠들지만 진짜 속셈은 자기가 출세하고 싶어.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는 적당히 얘기해. 적당히 발언하고. 더 깊이 들어가면 모르는 거죠. 실제 몰라. 제 후배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정치권에 사람들이 갔습니까? 이것저것 얘기해 보면 몰라요. 상임위가 좀 있는 경우에는 좀 아는 정도예요. 그러나 그 외에 다른 문제는 또 모르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인재를 만들어내는 구조와 메커니즘이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물들을 선발하고 훈련시키고 제대로 틀을 짜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나라를 끌어갈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현안 문제에 대한 해법은 다양할 수 있어요. 원자력 문제를 예를 들어 봅시다. 원자력 문제는 우리 보령 지역은 화력발전소도 있고 또 전국적으로 여러 원자력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원자력을 폐쇄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죠. 근데 그건 안전성의 의문이 국민들한테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거 믿을만 할까?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할까? 이런 의문이 있다 보니까 원자력 안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고 폐쇄하라는 요구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폐쇄를 하고 보니까 세계적 원자력 시장에서 우리가 나가야 될 그런 길이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스마트 원자로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원래 캐나다 기술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한국화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스마트 원자로죠. 근데 원천 기술은 그쪽한테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 나름의 새로운 특색을 갖는 원자로를 만들다 보니까 값도 싸고 성능 좋고 평이 좋고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한국의 스마트 원자로를 이제 수입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커졌어요. 이 딜레마인 거죠. 한쪽은 폐쇄하겠다고 얘기했는데 한쪽이 스마트 원자로에 대한 수요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가지고 동반 진출하겠다 이렇게 절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스마트 원자로의 안전성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따져봐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건 산업적으로 발전시켰어야죠. 근데 그걸 딱 무조건 폐쇄하겠다. 그래놓고 나니까 다른 문제가 발생한 거죠. 원자력공학과 대학이 의외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걔들이 갈 길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우성치였던 거죠. 그래서. 근데 원자력 마피아라고 또 그 나름대로 부패 구조가 오랫동안 쌓여져 왔어요. 부품도 가짜 갖다 써놓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는데 사실은 그런 실상을 정확히 분석해서 감사하고 따지고 그러고 난 뒤에 이게 어떠한 장단점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가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정상이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무조건 폐쇄. 그리고 다른 나라가 우리한테 수출해달라고 하니까 수출을 안 할 수는 없고 수출하겠다. 이렇게 간 거죠. 저는 참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1000명 정도의 전문적 식견과 헌신적인 태도를 갖는 인물들을 결집시킬 필요가 있다. 적어도 그 정도 인물이면 청와대는 한 100명이 각 부처에는 나머지 인력이 포진하고 있으면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사람들이 각 분야의 전문적 식견을 갖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의하는 거죠. 연말과 연초에 1년 동안 진행된 걸 다 종합해서 평가하고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따져보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의 정책적 미스나 뭐 잘못한 모자란 부분이나 이런 거를 많이 채워서 저는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이 쉬운 것 같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굉장히 많은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 리더가 정확한 문제의식을 갖고 그런 인물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인재가 많은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이 한국 사람 좀 이상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한국 사람이 대단한 인물들이에요. 일본의 다카데 제약이라고 일본의 유명한 제약 회사가 있는데 그 사장을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는 연구원 쓰면 한국 연구원만 쓴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똑같은 주제를 주면 한국 연구원은 4일에 끝난대. 중국 애들은 5일 정도 끝난대. 일본 애들은 6일 걸린대. 같은 주제를 처리하는 실력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젓가락 문화가 너무 익숙해 있어서 실험하고 실습할 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그건 꽤 맞는 소리인 것 같아요. 현업에 있는 이 제약회사 사장이 하는 소리니까 맞는 소리인 거죠. 맞다.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이 이제 포크를 자꾸 쓰다 보니까 이 젓가락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 뭐 그런 말씀은 했는데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 그런 점에서 우수한 역량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하다. 또 IQ가 좋은 것도 분명하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교육과정 또 실천과정을 통해서 사회 각 분야에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모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엊그제 국회 환노위원장을 만나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핵물리학자인데 핵물리학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농촌에 유기농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개발했어요. 그걸 딱 쏘면 오염된 물질들이 싹 제거돼요. 유기농에 필요한 부분만 할 수 있어요. 또 이걸 딱 집어넣으면 석탄 화력발전소에 한 70%가량을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이게 이제 열량을 더 한 30% 정도를 더 증가시킬 수 있어요. 국제 특허일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군데서 다 인정되는 기술이에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이게 안 된다. 환노위원장이 주체가 돼서 이렇게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했고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인물들이 사실 없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다는 거야. 근데 그걸 인정도 못 해주고 그런 사람이 이제 뭐
하다못해 그거 하려면 모델 사이즈를 만들어야 되는데 20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0억 어디서 납니까? 정부가 숱한 자금, 산업은행이나 뭐 여러 금융기관 통해서 자금 조달하는데도 여기는 돈이 안 가. 왜? 이 사람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 조건이 안 되니까 안 된다는 얘기만 해. 그래서 제가 환노위원장한테 데리고 갔던 거예요. 근데 여기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만 고생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뭐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 조직하고 구체화시켜서 이게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리더십이 잘못되다 보니까 그런 게 다 흐지부지 되고 위야무야하는 거죠. 그걸 전부 일으켜 세워서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요새 계층별로 세대별로 여러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말이 안 통해요. 제가 80년 5월에 저와 같이 일했던 동지 한 사람이 광주 도청에서 죽었습니다. 윤상원이라고, 왜 임을 위한 행진곡의 주인공이죠. 그 윤상원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죽었는데, 근데 지난번 대구에 가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희한한 소리 하더라고요. 가짜 뉴스인 거죠. 그 사람 형님이 현재 북한에 있는데 뭐 동생은 재벌들 등쳐가지고 돈을 빼먹었대더라. 어이가 없어서 제가 아니 도대체 어디서 그러니까 저한테 왔어요. 카톡으로 왔대. 그래서 저한테 보여주더라고. 근데 진짜 카톡이 왔어요. 그 사람은 장남이고 왜 형이 없다. 그리고 동생은 지금 회사에 잘 다니고 있는데 무슨 재벌 회사에 뭘 등쳐먹었다는 얘기냐. 뭐 이따위 가짜를 보내는 놈이 어딨냐. 근데 그게 대구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영남권은 그게 많이 퍼져 있대.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서 좋다. 그러면 다음에 대구에서 윤상원 평전하고 윤상원에 대한 역사화를 그린 그림이 있는데 전시회도 하고 얘기도 하는 그런 작업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죠. 뭐 그거 억울하다. 이런 엉터리 같은 가짜 뉴스를 왜 유포하느냐. 뭐 이런 얘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회가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가서는 이건 딱딱 굳어져요. 가난한 사람은 영원히 가난하고 적은 사람은 영원히 떵떵거리고 지금 뭐 언론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 전부 아버지 잘 만나서 다 회사 이어받고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갈 거냐. 모든 국민이 골고루 국민으로서 자격을 갖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역할을 하게 만들어주는 게 능력과 소양에 따라서 역할을 주고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정치 권력이 그것을 못 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끼리끼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국민적 통합이 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리더 그룹이 좀 제대로 발전되고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 가지로 많은데 그럼 너무 이게 총론적으로만 말씀드려서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계시면 제가 질문 받으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좋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 조선의 슈퍼스타 토정 이지함 책을 제가 보았는데요. 거기에 토정 선생님이 임금님께 올린 상소문 내용을 보고 정말 가슴 아프고 감동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목에 21세기 대한민국의 진로와 토정 이지함 정신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정치하는 분이나 아니면 각계에 있는 여러 각자에 맡은 대로의 역할을 해서 분명히 토정 이지함 선생님의 그런 정신을 새겨서 해야 할 부분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애민 사상을 갖고 있거나 또 정치인들이 지혜롭게 세척할 부분이 많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선생님의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지금 시대에 어떤 부분에 전문가를 주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보거든요. 예. 제가 궁금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 정치적인 부분이 들어가면 위험하고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한 아니, 말씀 뭐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이렇게 어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정치판이니까 그런 인물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아요. 다 야가 빠져서. 예. 예. 말씀하시죠. 주경이는 이제 신정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그 아산에 가서 보면은 토종관이라고 한다든지 조금 전에 그 말씀하셨지만 이 보령에 있는 그 좀 사회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예. 우리 토종 선생님의 그때 입장으로 보면은 그 사회복지에 대한 시초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조금 앞에 우리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서민들에 대한 그 베푸는 걸 갖다가 우리 은행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우리가 은행에다가 이렇게 돈을 내치려 하면은 그 이율이 너무 낮습니다. 예. 말해서. 근데 사실적으로 은행에서 베푸는 그 배려라는 의미는 뭐냐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줘서 장사를 한다든지 또 그 어려움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해주는데 거기에 대한 대출에 대한 이자는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입장에서 보면은 은행에 있는 누구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만 어떤 간부측 이상에는 너무 월급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연금도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그것이 타당한가 안 한가는 모르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좀 줄이고 서민들에 대한 대출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이자율을 푹 좀 낮춰줘가지고 진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예, 맞습니다. 예, 전적으로 찬성이고. 예,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들 이익만 찾지 말고 국회의원들도 좀 세비도 좀 낮추고 진짜로 몸으로 좀 떼워서 무보수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우리가 만들어줘서 나라가 좀 잘 살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찬성입니다. 지금 제가 예대 마진이 너무 높고 지금 금융기관이 한 금융기관당 몇 조씩 흑자를 내고 있거든요. 국민들은 죽겠고 IMF 이후에 제대로 영업 못하고 문 닫고 퇴직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걔네들은 그렇게 몇 조씩 흑자가 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돈을 많이 걷어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좀 낮추도록 이렇게 정부가 지도를 해야 되는데 정부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중앙은행의 0.25% 기준 금리로 낮췄으면 1% 대출 금리만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1% 대출 금리 받으면 0.75가 자기들한테 남는 거거든요. 그것도 적은 액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몇 조씩 흑자를 내게 만들어 놓고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올해 아마 금융기관, 대형 금융기관만 합해도 50조가 가까운 흑자를 낼 겁니다. 국민들은 다 힘들고 어려운데 공정한 고통분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국회 정무위원회에 있는 친구들한테 니들이 얘기하지 왜 그 말 한마디 안 하냐? 이렇게 빠져버려. 그러니까 국민들은 돈이 없어서 은행 돈 빌려다가 쓸 수밖에 없고 사업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매대 마진의 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빈부격차를 갈수록 심화시키는 겁니다. 그래 놓고 민생대책이 어쩌다는 소리를 또 천연덕스럽게 하고 있어요.
한 달 나가는 이자가 얼만데. 그러면 그런 부분을 낮춰주는 정치,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정치, 이런 게 필요한데 우리 정치권은 그러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럴 놈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문제조차도 얘기 안 한다는 거죠. 그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금 떠안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1% 대출금리로 내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보령이 빠져서 미안한데 그 홍성군수가 이제 그 당시는 홍주군 결성현 삼산, 지금 행정구역 일제시대에 이제 이게 천북면이라는 여기가 이제 보령군으로 편입이 됐거든요. 그 전에는 거기는 결성현이었습니다. 거기 삼산에 계셨던 영조시대 청백리 삼산 이태중 어르신이 계신데 그 이태중 어르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자세히 들으시고 그리고서 청백비를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서 그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됐고 그래서 6월 23, 4일쯤 해서 청백비 준공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당시 선비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었고 사랑한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조한테 광화문 네거리에 이렇게 때려 죽이겠다는 소리까지 들으면서도 바른 소리를 해가지고 유배를 6차례 다니시고 또 나중에는 이제 전라도 감사를 임명했는데 안 가세요. 그때 전라감사 연봉이 얼마냐면 24만 전입니다. 쌀한가마에 12전 할 때니까 뭐 엄청난 연봉을 그 당시 받았더라고요. 근데 안 가. 그러니까 진도 군수 겸 유배를 명합니다. 그래서 군수하면서 유배자로서의 행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관청에 가서 업무 보는 게 아니라 유배자를 하는 보수주인이라고 하는데 그 보수주인 집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고 이제 올라왔는데 또 전라감사 임명합니다. 그래도 거부하고 안 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 임금이 신하를 헌신짝처럼 이용하고 이러는데 선비가 거기에 이용당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확고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따위 벼슬 같은 거 가지고 나를 할 생각하지 마라, 정치를 제대로 해라,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영조가 탕평책이라고 그 당시 얘기했지만 탕평책다운 탕평책이 없다, 네 정파에 좋은 대로만 운영하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제기를 계속 하시는 거죠. 이거 얼마나 미워요. 자기는 탕평이라고 모든 정파를 다 끌어안아서 간다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데 당신 하는 건 탕평이 아니야 이러니까 괘씸한 거죠. 그러니까 자꾸 죽이지 못한 신하 유배반한다는 흑산다도 유배반하고 저기 갑산 제일 북방에 어려운데 갑산에도 유배보내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벼슬을 안 하는 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사직상수 내고 안 가버리. 나중에 이제 황해도에 기근이 들으니까 이거 기근 들인 백성을 지금 구제할 사람이 없다. 당신이 가져야 해결한다. 그러니까 두말 않고 그대로 가서 백성 구제 작업을 열심히 합니다. 거기서도 범벅죽 써 죽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했어요. 딱 정리하고 나니까 평양감사라 그래서 평양감사 가서 평양도도 똑같은 방식으로 백성 구제 작업하죠. 토종 이재험 정신을 그대로 실천하신 거죠. 그래서 잘 되니까 백성들이 떠나서 올 때 되니까 다 울었다고 그래요. 이런 감사님이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사냐. 나중에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호조판서로 임명을 했는데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셔요. 그 산소가 은하면에 있습니다. 홍성군 은하면에 목현이라고 하는데 그 산소가 있는데 저한테는 7대조 되시죠. 제가 바른 소리 잘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제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삼산궁에 발치도 못 따라가는 사람이더라고. 어쨌든 24, 5일쯤 해서 거기서
그 준공식을 하려고 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많이 참석하시고 홍성군은 거기에다가 교육관 공직자들이 그런 청렴한 뭐를 배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교육관을 세우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령 아이템을 뭐 뺏겨서 정말 유감스럽죠. 여기서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는 우리 토정 선생에 대한 이것도 아직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보령은 반성을 많이 해야 한다니까. 원장님이 중심이 돼서 좀 열심히 해주십시오. 저도 도울 수 있는데 적극 돕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삼산 이태중 어르신에 대한 거는 홍성의 군청 옆에 있는 역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서 지금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